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죽음 삶에 답하다. 오늘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면서 마냥 살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늦기 전에 미리미리 죽음을 준비해 두면 죽음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래 사는 건 과연 축복일까요? 네, 장수는 자고로 우리 인간의 간절한 꿈이고 소망이며 축복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아주 단명히 문제가 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죽어서 사는 게 아니었어요. 겨우 살만하고 일할 만한데 생이 종말이 오곤 했죠. 그때 누리고 싶은 수명장수가 겨우 60살 회갑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갑이 되면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온 동네는 물론 이웃마을 사람까지 모여서 함께 큰 잔치를 열어 베풀어 주곤 했죠.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60살이면 애 취급받기 딱 십상입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요, 인생 70 고래이라, 사람이 70세까지 살기가 자고로 드문 아주 희귀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고래희, 옛날부터 앞으로도 드문 희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70세까지. 그만큼 오래 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60 청춘에 90 환갑이라고들 하더라고요. 70대 죽으면 아깝다고 합니다. 80대는 아쉽다고 하죠. 바야흐로 인간 100세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렇듯 이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오래 살기는 쉬워졌지만 잘 죽기는 더 어려워진 시대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상대적으로 짧게 산다고 해서 더 불행하거나 오래 산다고 해서 더 행복할까요? 예, 삶의 질이란 결코 인생의 길고 짧음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젠 수명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이 문제인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잘 사는 것이 더 절실하고 아쉬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장수는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주 오래 살면 이게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장수는 어떤 소수의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은 또 어떤 많은 얘기는 형벌 같은 재앙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0세 시대의 길어진 수명은 건강한 청장년기의 확장이 아니라 쇠약해진 노년기가 연장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노년기 중에서도요, 말기 노년이 길어진다는 점에서 장수를 마냥 반길 수만 없는 문제인 셈입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남은 삶은 점점 힘들고 나빠지기만 할 뿐 더 좋아질 수는 없겠죠. 장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수 뒤에 숨은 어두운 그림자지요. 생로병사의 인생사고인 노화, 질병, 빈곤, 고독과 더불어서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인생 과제인 100세 시대의 장수 위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번 볼까요? 장수 위험이 어떤 것이 있나. 첫째, 병고입니다. 병고. 유병장수. 아프고 병든 채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부귀영화도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아프고 병든 채 오래 살면은 장수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장수가 으뜸입니다. 두 번째 장수 위험은요, 빈고입니다. 무전장수. 돈 없이 가난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돈 앞에 비굴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없이 오래 살면 인간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가 힘들어지지요. 가족과 사회에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난이 고통이 되고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 없이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고요,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장수 위험은요, 고독고입니다. 독거장수. 외롭게 혼자서 오래 사는 겁니다. 누구나 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되는 건 당연한 인생이 아닌가요? 그런데요, 함께 있어도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외로움을 외로움이라 생각하지 말고 고독을 즐기면서 혼자 사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혼자 사는 힘을 기르면 혼자 서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독은 병이 됩니다. 외로우면 삶의 기쁨을 잃고 우울해지며 치매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와 이웃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활동과 취미생활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수 위험은요, 무위고입니다. 무업장수. 할 일도 없이 무료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할 일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삶의 의미를 잃은 시간 죽이기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움직여서 할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료함이야말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수 있고 죽음의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만들어서라도 무엇이든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백세 시대는 장수 리스크를 안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장수가 단순히 오래 사는 생명 연장에 그친다면 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장수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길어진 노년기를 준비 없이 권태와 무의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렇게 되고 맙니다. 장수가 아닌 축복이 되려면 쇠퇴를 받아들이고 현재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야 행복한 장수를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 수명이 짧을 때는요, 짧아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죠. 그런데 백세 시대에는요, 수명이 길어진 탓에 잘 사는 게 더 중요해진 거예요. 더 절실해진 거예요. 아, 죽는 거 무서워들 말어. 잘 사는 게 더 어렵고 힘들어. 어느 연극 대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60살이 장수의 기준이던 시절보다 100세 장수 시대에 잘 사는 것이 더 절실해진 것은 정말 장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 장수가 어떤 개인에게는 성공한 노후로 행복한 삶일 수 있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재앙이 된다면 장수를 축복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노인에 대한 정의와 이해는 재발견되고 재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전과 달라져야만 합니다. 60세가 오래 사는 것을 기준이나 그 시절을 하고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품위 있는 삶과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장수 시대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웰빙과 웰에이징, 웰다잉이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잘 살고 잘 늙어가고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준비하면 건강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늙고 많아도 죽을 때까지 항상 꿈꾸면서 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죽음에 대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에 대처하며 살아갈까? 이렇게 한번 어느 소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하죠. 고통의 바다라고. 생즉고라. 사는 것이 곧 고생이라고들 하잖아요. 또 인생이 뭐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도 합니다. 사는 것이 곧 고통이고 허무인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죽음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일본의 실존주의 작가 나스메 소세키는 행인이라는 그의 소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와 인간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죽음에 대처하는 세 가지 삶의 형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은 죽느냐, 미치느냐, 그것도 아니라면 종교에 귀의하느냐, 이 세 가지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죽음에 대처하는 삶의 방식은 죽느냐, 자살입니다. 인생의 허무와 고통, 인간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삶을 끝내는 죽음의 양떼입니다. 염세주의자들과 비관주의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실은요, 어쩌면 자살은 가장 살고 싶다는 삶의 갈망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조선사회를 뒤흔들었던 사회 찬미를 부른 윤심덕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이 유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걸 많이 듣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조선 최초의 여성 근대 성악가이자 배우였던 윤심덕과 천재극작가 김우질이 관부 연락선을 타고 귀국하다가 현해탄 바다로 함께 뛰어들어서 동반자살했던 시대의 스캔들 사건입니다. 당시에 엄청난 사회적 담론과 파장을 일으켰던 비련의 사랑 노래입니다. 1930년대 사건인데요.
제가 어렸던 1950, 60년대까지 이 노래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회자되고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이루어질 수 없는 슬픈 사랑 이야기로 생의 끝에서 부르는 마지막 노래가 사회찬미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져 염세주자들이 죽음에 대처하는 삶의 양태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처하는 삶의 방식은 미치는 것입니다. 미치는 게 무슨 얘기냐고요? 발광하고 발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와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고 오히려 재물과 쾌락, 삶에 대한 집착과 광기로 발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미친 듯이 소유와 욕망에만 집착하고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술과 마약과 섹스에 빠지고 존재의 가벼움을 채우기 위해서 명예, 인기, 성공, 외모나 건강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미친 듯이 발악하듯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을지 모르고 천만 년 살 것처럼 아둥바둥 살다 죽는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죽음이 아닐까요? 진시황이 대표적인 사람으로요, 죽음을 극복해보겠다고 불로장생을 꿈꾸며 발버둥 치고 발악하며 산 인생의 표상일 것입니다. 진시황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발악하며 살았어도 겨우 50살밖에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 50살은 오래 사는 건지도 모르죠. 바로 그런 것이 두 번째 죽음에 대처하며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죽음에 대처하는 삶의 선택은 종교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종교에 귀의한다고 해서 성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의 출발점은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자각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뛰어넘는 초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 때로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절망의 순간에 삶을 빼앗기지 않고 죽음조차 이겨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희망과 힘을 종교가 선물해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의 엔진은요, 영성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처하며 살아가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 죽음의 준비는 왜 필요한가요? 자, 우리는 모두 수많은 이별과 헤어짐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저는 어제도요, 친구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려고 이별하는 것은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요, 이제 어느덧 떠나보내기만 하던 내가, 나 자신이 영원히 이제 떠나야 할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하지 않아도 곧 저절로 죽을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병화 시인의 헤어지는 연습이라는 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헤어지는 연습, 떠나는 연습, 작별하는 연습, 작별하는 절차와 방법, 두고 가는 연습, 마지막 할 말을 배우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작별의 마무리인 죽음 준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죽음 준비? 살기도 급급한데 무슨 놈은 죽음을 미리 준비해 재수없게. 그런 생각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삶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외출 준비하고 오셨죠? 입학 준비, 취업 준비, 여행 준비, 결혼 준비, 노후 준비, 요즘은 김장 준비. 모든 게 다 준비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말에는요, 이런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채비. 월동 채비한다. 겨울 채비한다. 길 채비한다. 낚시 갈 때도 낚시 채비한다고 그러죠. 죽을 때 죽을 채비한다고 그럽니다. 채비하다. 어떤 일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이나 자세, 마음 따위를 미리 갖추어서 준비한다는 아주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삶 전체가
죽음을 위한 준비라고 말합니다. 역설합니다. 하물며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기 위한 죽음 준비는 당연하고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서 미리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준비하여 맞이하는 죽음이 되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예측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건강이고 죽음입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오고 맙니다. 때문에 우리 몸과 정신이 아직 그러한 처지에 이르기 전에, 노쇠하여 사람 구실을 할 수 없기 전에, 사전에 건강할 때,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해둬야 하는 것입니다. 젊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언제 죽음이 올지 모릅니다. 내 의식이 성할 적에 정한을 품고 하던 일을 정리하여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미처 이루지 못한 일을 잘 나누어 맡기는 것이 죽음 준비고 맞이하는 죽음인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온 삶에 감사하며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 준비 자체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한 죽음은요, 여유를 마련해서 다가오질 않습니다. 죽음의 죽음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 닥칠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것과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죽음이 죽음 다음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도 항상 또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우리를 보복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데려가 버립니다. 다음과 내일을 너무 믿지 마세요. 다음에 내일에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일상 속에서 죽음을 준비해두면 죽음은 결코 무섭고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기꺼이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삶을 배우고 준비하듯이 죽음도 그렇게 배우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죽음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준비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그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준비하여 맞이하는 죽음과 그렇지 못하고 당하는 죽음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아름답게 맞이해야 합니다. 복된 장수 시대는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죽음 준비는요, 정신적 준비하고 물리적 준비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 준비라는 것은요, 죽음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극복해서 죽음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자필멸이라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가 지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죽음이 오면 언제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심리적, 정신적인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정신적 준비입니다. 육체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선 가치를 두는 정신, 영혼, 삶의 의미, 이런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죽음 준비가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의 엔진은 영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제가 저만 알고 있는 장수의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장수의 비결은요, 돈 되는 일을 하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되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요? 삶의 의미, 가치,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저는 이것을 인문학적 노후 준비 또는 인문학적 죽음 준비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준비라는 것은요, 육체적으로나 사회적, 물리적으로 아름다운 삶과 좋은 죽음을 위해서 행하는 실제적인 죽음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에서 죽음 준비 교육 목표와 과정의 실제를 소개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육체적 생명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사전 치매 요양 의향서, 호스피스 완화 치료, 장기 기증 및 시신 기증 서약, 이런 것들이 육체적 생명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것이고요. 또 사회적 관계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요, 엔딩 노트를 작성하고 유언과 상속에 대해서 하고 묘비명, 또 버킷리스트 작성도 해보고요. 사전 장례 의향서, 용서와 화해, 아주 중요합니다. 용서와 화해, 애도와 상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물리적, 정신적 유산의 아름다운 마무리로는요, 삶과 죽음의 의미 찾기, 자서전 쓰기, 유품과 사진 정리하기, 사회적 유산 기부하기, 성년 후견인 제도 등이 있습니다. 웰라이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랑과 감사, 행복과 나눔의 삶, 죽음에서 자유로운 삶이라면 웰다잉은요, 존엄한 죽음, 안락한 죽음, 준비하는 죽음으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자기 결정권을 살아생전에 미리 글과 문서로 남겨둠으로써 내가 죽은 후에 자신의 뜻과 의사대로 마무리를 하기 위한 사전 치매 요양 의향서와 사전 장례 의향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늦기 전에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전 치매 요양 의향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치매에 걸린다면 여러분 안 걸린다는 보장이 있어요? 네, 그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노년기에는 대개 여러 가지 노인성 만성 질환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질병 중에 어느 질병이 가장 두렵고 무서워요? 무슨 병이 걸릴까? 암이요? 예, 암. 또요? 치매, 예.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보다도요, 치매를 더 두려워한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예, 치매는요, 이 뇌세포와 신경섬유가 파괴되는 뇌질병으로 이제 인지기능이 상실돼 가지고 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까지 요양 비용이 가장 많이 들기도 하는 질병이 치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사회에 큰 부담을 주는 질병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치매 가족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치매를 둔 환자 가족들을요, 숨겨진 환자라고 그래요. 또는요, 25시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잠도 못 자요. 또 암 종류는요, 암은 이렇게 수술이나 치료로 완치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면 치매는 현대의학으로도 아직까지 뚜렷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무언가 깜빡깜빡할 때마다 치매를 걱정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당대 세계를 움직였던 전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철의 여인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으로 유명한 배우 라빈 윌리엄스, 또 우리가 잘 아는 여배우 윤정희 씨, 또 유명한 MC 잔이윤 씨 아시죠? 잔이윤 씨도 지금 치매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치매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치매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누구도 나만은 절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상상만 해도 두렵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자, 사전 치매 요양 의향서란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이 치매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본인의 인지기능 상실로 인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가족과 사회의 정신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하고 요양기관에 미리 써놓은 나의 뜻을 문서로 기록해 놓는 것, 남겨두는 것입니다. 문안의 내용은 잠시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선 치매가 어떤 병인지, 질병인지 간략하게나마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영어로 디멘티아라고 합니다. 디멘티아는 정신이 나가는 병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치매를 걸린 분은 뭐라고 그랬죠? 치매를? 옛날에. 노망 걸렸다고 그랬어요. 노망. 그때는 치매란 말 안 썼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치매 걸린 분을 노망 들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치매는요, 한문으로 어리석을 치자에 어리석을 매자입니다. 치매를 어리석고 어리석다고 이름 붙인 학자들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돌보아주고 도와줘야 할 질병인 환자, 인지상실 환자를 어리석다고 논리글 그 병명이라고 붙여요. 여러분, 치매를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신경인지장애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요, 인지증이라고 부르고요. 중국은 실지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어리석고 어리석은 병이요? 참, 우리나라도 이런 치매라는 공식적인 병명 자체를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는요, 크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치매 종류가 여러분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수십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형별 구성 비율을 보면은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75.5%로 거의 대부분이에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는 11.2%. 혈관성 치매라는 것은 뇌졸중이나 뇌경색에 의해서 생긴 치매를 말합니다. 이게 11.2%고요. 기타 치매가 15.4% 정도 됩니다. 원인과 이 발병 기전은 불분명하지만 연구된 치매 종류와 발병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전반적으로 노화 현상,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 유전이 약 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런 여러 질병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요, 여러분 보세요. 비만, 특히 50세 이하의 비만이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질환, 고혈압, 우울증, 음주와 흡연,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빈혈, 낙상, 이거 거의 전부가 다 노인성 만성질환입니다. 이게 9가지예요. 이것이 약 66%를 차지할 정도로 치매 위험 요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66% 정도가. 자, 그럼 치매 전조 현상에 치매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제 기억력 감퇴가 대표적으로 아죠. 진압력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는 거예요. 남쪽을 가리키는 능력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진압력. 그리고 시공간 능력 저하, 숫자나 경제적 관념 저하, 언어 능력이 갑자기 감퇴하고요. 성격이 변화하고 갑자기 화를 막 잘 내고요. 평소에 잘하던 익숙한 일이 어려워진다든가, 노인성 우울증에 빠진다든가, 심한 잠꼬대나 몸부림을 친다든가, 헛것을 본다든가, 또 행동이 갑자기 굼떠지고 뒤뚱거린다든가, 이런 게 치매 전조 현상입니다. 현재로는요, 조기 진단이 어렵고 불안전해서 기억력 소실보다는 행동과 태도, 인격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아, 저 양반 치매인가 보다. 본인이 알면 치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기억력이나 치매 태도 문제를 본인이 인지한다면은 그건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중증에 이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당하고 완전 소실하게 되죠. 자, 여러분, 치매 환자는요, 기억은 사라져도 느낌은 남는다고 합니다. 기억은 못하는데 느낌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치매 노인의 인권과 존엄만은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매를 질병으로 이해하느냐, 사람으로 이해하느냐의 문제로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존중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가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1919년도 우리나라 치매 발병 규모를 보면요, 60세 이상이 노인 기준으로 했을 때 치매 상면역 수가 86만 5천 명이나 됩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치매 유병률이 약 10.33%인데요. 65세 이상이 10%고요. 85세 이상은 얼마일 것 같아요? 무려 40에서 45%가 치매 환자예요. 90세 이상은요, 약 70% 정도가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이 중앙치매관리센터의 2019년도 추계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앞으로 갈수록 많아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60세부터 연령이 5살 증가할 때마다 치매 환자가 약 2배가량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연세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치매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치매는 임종까지의 치료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질병입니다. 치매 환자라고 발병되고 나서부터 약 평균적으로 7.9년 정도 생존하다 돌아가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약 8년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가족에게 가장 많은 심적인 부담하고 경제적 부담 이렇게 주고 있는 게 치매입니다. 그래서 치매로 인한 가정적인 문제를 이 사회적 국가 책임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알츠하이머 치매는 어떤 사람이 잘 걸릴까요? 나이가 많으면 고연령자, 그리고 참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이 더 많이 걸려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그리고 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이 더 잘 걸려요. 그리고 두뇌 활동을 적게 하는 사람, 사회 활동을 적게 하는 사람,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해결을 아주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또 이혼한 사람, 부부가 조기 사망했거나 관계가 갈등 중에 있는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정도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안타깝게도 아직 현대의학으로는 치매의 뚜렷한 치료 방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지만요,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요,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게 생활 방식 개선과 자기 관리로 가능한 게 혈관성 치매예요. 걷기나 근력 운동 같은 적절한 운동, 읽기나 글쓰기, 바둑 같은 머리를 많이 쓰기, 또 혈압 및 혈당 관리를 하고요, 영양식단, 체중 관리, 숙면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평소에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및 봉사활동 등 사람과 잘 어울려야 돼요.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요. 그 다음에 금연 및 절주해야 되고요.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유머러스하고 잘 웃고 마음을 밝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치매 발생의 10%는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나머지 90%는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관리와 생활 습관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치매 걸리지 않으려면요. 치매는 조기 발견이나 조기 치료도 중요하지만 젊어서부터 바른 생활 습관과 건강관리를 잘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는 오직 예방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건강하고 바른 생활 습관과 개선으로 치매에 걸리지 않고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전 치매 요양의향서. 내가 만약 치매에 걸린다면 가족과 요양기관에 바라는 당부. 내가 만일 치매에 걸린다면 가족과 사회에 가급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나의 간절한 뜻을 전한다. 1. 들어가는 말. 하나, 나는 나의 질병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에 정신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간직해온 중요한 나의 생활 철학이자 가치관 중 하나이다. 나는 평소 생명의 존엄성과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으며 나의 생명 말기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의 하직을 희망해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판단력 상실로 나의 생활 가치관과 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에 대비하여 미리 이 글을 가족과 요양기관 그리고 관련 윤리적 법적 전문가들에게 남겨 나의 생활 가치관과 생명의 존엄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데 도움받기 원한다. 2. 가족과 요양기관에게. 병이 경증이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가족과 함께 지내기를 바라며 가능한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치료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하나, 만일
나의 병이 중등도에 이르고 가족 중 누군가가 전적으로 나를 돌보아야 할 정도로 병이 진행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절한 수준의 요양기관에 입원시켜주기 바란다. 요양기관 입원은 요양과 간호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므로 조금도 불효라는 생각을 갖지 말기 바란다. 하나, 병의 경과가 중증으로 진행되어서 내가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변도 가리지 못하며 간병에 어려움을 주는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는 연명을 위한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음식만 공급해 주기 바란다. 3. 의료윤리 및 법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나의 뜻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 전문가들은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바란다. 몇 년 몇 월 며칠 홍길동 서명 날인 이게 사전치매 요양의향서의 전문 내용입니다. 사전치매 요양의향서는요, 구속력을 가진 공적 문서가 아닌 사적 문서입니다. 근데 사전 연명 치료 의향서는 공적 문서입니다. 근데 사전치매 요양의향서는 사적 문서입니다. 그러나 자기 결정권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명예, 생활 철학과 가치관을 존중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아주 가치 있는 소중한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준비해 놓읍시다. 치매 환자를 지역사회에서 돌보는 국가 책임관리 제도가 속히 발전하고 정착되길 기대해 봅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사전치매 요양의향서를 작성해 놓읍시다. 그것은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의 아름다운 죽음 준비인 것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아주 실제적인 죽음 준비인 사전 장례의향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이 누구의 장례식인가요? 돌아가신 분을 위한 장례식인가요? 아니면 후손들을 위한 장례식인가요? 아니면은 단순히 고인의 시신 처리를 위한 장례식인가요? 도대체 장례의식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분명 돌아가신 분을 위한 장례식으로 고인을 위한 장례식이지만 그 장례의식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고인이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요. 고인이 된 망자가 주인공이어야 하지만 돌아가신 고인의 원하는 장례와 아무런 관계없이 상주와 후손들이 뜻대로 하게 됩니다. 죽은 자는 아무 말도 없고 후손을 위한 장례식이 되고 말지요. 죽은 자를 기리는 추모와 애도의식이 아니라 산자들의 잔치가 되고 맙니다. 슬프고 경건해야 할 고인의 장례식에서 장례의식과 절차를 두고 자녀들 간에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다투고 섭섭해하는 경우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주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기독교식, 딸은 기독교식으로 하자. 장자는 아니다. 전통식으로 해야 된다. 자, 슬프고 경건해야 할 고인의 장례식에서 이런 일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장례식은 죽은 사람을 위한 자리지만 동시에 남아있는 사람을 위한 장례식도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장례식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장례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거든 나의 의견과 생각을 반영한 장례의식과 절차대로 이러이러하게 치러달라고 생전에 죽기 전에 미리 사전 장례의향서를 문서로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남겨주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곧 사전 장례의향서입니다. 인간은 인생의 전 과정을 의례와 더불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관혼상제란 관례, 혼례, 상례, 제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치는 통과 의례를 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은 장례의식과 추모의식을 행하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짐승과 다름을 구별하는 가장 큰 가늠자가 뭐가 있겠어요? 네, 불 사용하는 거고 문자 사용이죠. 근데 그것도 이것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예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 인간밖에 없습니다. 짐승들 그런 하는 거 보셨어요? 짐승과 달리 인간만이 죽은 이를 기억하여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은 도시화되면서 장의사와 상조회사들이 장례식장을 완전 독점해서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수익을 위해서 상업화로 인해 고급화가 심해져서
체면을 위해 허례의식으로 가정과 사회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전혀 섬기지도 않았으면서 죽은 사람 리무진 태워보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그러나요, 대부분 고인을 애도하고 슬퍼하기도 전에 장례 비용을 먼저 따져보고 걱정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이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평균 장례 비용이 작년에 약 2,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남발되는 부고는 청구서로 인식되고요. 조금의 본질이 완전히 잃어버리고 조금의 액수로만 인간관계를 기억하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심지어는 장례식이 허가받은 뇌물 수수 창구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장례의식의 본질인 망자의 업적을 기리고 유족의 슬픔을 달래는 예식은 사라지고 의식에서 망자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장례 문화의 문제점을 보면요, 과다 장례 비용, 추모의식 결려, 환경 문제, 화환이나 음식 얘기하겠죠. 환경 문제 야기, 상조회사 영리 추구, 허례의식, 획일화된 절차와 접객 문화, 남성 위주 문화 등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다른 나라 장례 문화는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미국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한 2-3 시간 만에 전부 끝납니다. 우리나라는 막 3일 걸리고 5일 걸리잖아요. 우선 가까운 아주 현대 일본의 장례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의 일본 문화입니다. 일본은요,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작고 경제적인 장례가 특징입니다. 지인들 부르지 않고 가까운 친인척 몇몇만 불러서 사찰에서 치른 가족장 형태로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고독사도 많고 자녀가 장례 비용 부담하는 것을 원치 않는 독거노인들이 많아서 장례식 없이 시신을 바로 화장장으로 안치한 뒤에 이송하는 직장이라는 장례도 아주 많아졌다고 합니다. 살아서 생전에 하는 셀프 장례식도 유행하고 있고요. 화장장이 부족해서 대기하는 동안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냉동 시신 호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장례 문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는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날이 장례식이라네요. 뭐 경건과 애도는 아예 없고요. 음악과 춤추는 축제의 날이 장례식이랍니다. 죽으면은 죽으면은 사람이 다 당연히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오히려 좋은 곳으로 가니까 축복하고 축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문화 같아요. 또 멕시코는 죽은 자의 날이라는 기념일을 정해서 조상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축제를 벌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코라는 영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죽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임종도 못 보고 조문객들을 초대하기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넘어서 아예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 장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장례 규모와 절차의 축소로 인해서 오히려 고인의 애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뭐 부고 알리고 장례 준비하라 손님 맞으랴 정신없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오롯이 가족들끼리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지요. 사전 장례 의향서는 자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죽음 준비입니다. 오히려 간소하고 단순한 장례 절차에서 정중한 추모와 애도가 실현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사전 장례 의향서를 보시면은요, 부고는 어떻게 하고 장례 형식은 어떻게 하고 장의를 어떻게 하고 부금이나 조와 음식 대접은 어떻게 하고 염습은 어떻게 하고 수의는 어떻게 하고 관은 어떻게 하고 시신은 어떻게 처리하고 화장과 매장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사무제와 사고제는 어떻게 하고 영정사진, 재단장식, 배경음악 등 이런 죽기 전에 나의 뜻을 미리 기록해서 명시해 놓는 겁니다. 이게 사전 장례 의향서입니다. 이상은 장례의식과 절차에 대한 나의 바람이니 이를 꼭 따라주기 바란다는 유언서 형식으로 후손에 대한 당부와 더불어 작성일, 작성자 이름, 서명 난이로 문서화해 두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망한 후에 자신이 바라는 형식의 장례의식과 절차가 진행되어서 진정한 자신의 장례의식이 될 수 있도록 생전에 미리미리 사전 장례의향서를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준비 없이 기다리며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준비하여 맞이하는 죽음이 좋은 죽음입니다. 미리미리 하는 죽음 준비는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